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무죄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사건은 이제 어떤 책의 저자도 아니면서 그 책의 공저자로 책 표지에 이름이 올라갔고, 그러니까 그게 원 저자의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, 이런 것을 처벌하려고 했었던 사안인데요. 사실 그 핵심을 이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자기가 쓴 것처럼 했다, 뭐 누구 걸 베꼈다, 뭐 이런 지적 연결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이 사안을 들어가 보니까 사안은 이렇습니다. 제 의뢰인은 어떤 대학교의 그 교수님이었고요. 문제되는 책은 수년간 그 각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대학 교재로 널리 사용되던 책이었습니다. 책 제목은 사치기 사뽀뽀라는 그 이름의 책이라고 하겠습니다.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. 검색하지 마세요. 우리 교수님 이름이 이 사치기 사뽀뽀라는 책의 공저자로 기대된 겁니다. 그런데 사치기 사뽀뽀라는 책이 예를 들어서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한 챕터씩 교수 한 명이 나눠서 저술했다라고 하면서 30명의 공저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물론 우리 의뢰인은 이 책의 일부, 단 한 줄도 집필을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출판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이 책을 대학 교재로 사용함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봐달라, 그 책을 딱 주고 돌아갔고, 나중에 그 우편으로 이렇게 배송된 책을 받아보니까 그 30명의 공저자에 우리 의뢰인 교수님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 책을 쓰지도 않았으면서 허위 저자로 공저자로 등재해서 저작권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건데요. 사실 이 책의 저자는 한 명입니다. 그걸 출판사가, 제가 30개 챕터라고 했죠. 이제 제가 좀 지어낸 건데 30개 챕터로 나눴으면 30명의 공저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명 있었으니까 원저자가 아닌 29명이 모두 기소된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.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, 이겁니다. 왜 출판사는 실제 집필자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 공동 집필자들을 만들어냈을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되면은 그 교재의 판매 부수가 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교수 이름을 넣으면 해당 교수의 강의에서 채택될 것이고, 그리고 채택이 된다면 판매가 늘어나는 구조죠. 게다가 이렇게 30명이라는 공저자가 작성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영역에서 일반지성, 집단지성, 공동지성이 함께 이런 지적 창조물을 만든 것이 될 테니까 해당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권위가 이제 되게 될 테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도 그 책을 해당 분야에서 교재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공저자로 등재를 하는 것은 사실 출판사의 고도의 판매 전략이었던 거죠. 이게 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의 본질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업계 관행이라는 이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는 이 개인에게는 굉장히 참혹한 겁니다. 교수가 책을 쓰는 것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든가, 아니면 누구 책을 베꼈다,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책에 자기 이름을 올렸다,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지적 연결성에 타격을 입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되죠. 큰일이죠. 이 사건의 쟁점 중에는 뭐 공표니 발행이니 하는 것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공방의 요소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, 본질적으로는 공저자로 올리는 것을 사전에 동의했느냐, 요 문제로 이제 수렴이 되기는 합니다. 근데 우리 의뢰인은 책이 발행되기 전에 공저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것 자체를 고집하지도 못했고, 따라서 공저자로 등재된다는 것을 허락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치열하게 이제 무죄를 다퉜는데, 어쨌든 그 책을 받아서 강의에 사용했었다라는 그 정상하고,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것을 보고도 뚜렷하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,
라는 것을 보면 공저자 등재의 묵시적 동의나 사후적 승낙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단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시련이었죠. 한다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의뢰인 보호에 이제 실패한 것이고, 제 의뢰인은 교수직 박탈에 이제 초일기에 들어간 거죠. 네, 사건이 이제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, 보통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1심 결과가 좋지 않으면 2심은 다른 변호사 찾아가서 또 맡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우리 그 의뢰인은, 변호인 교체를 하지 않고, 저에게 전적인 신뢰를,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사건을 맡아달라고 그 부탁을 하셔서 저는 이제 또다시 달려들었는데요. 항소심 전략을 짜면서 가만 보니까 1심에서 그런 거에 동의한 적 없다.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. 우리는 뭐 이런 변론을 하면서는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상들이 보이는 겁니다. 학기의 시간표를 보니까 이 책이 출판되어서 우리 교수님, 의뢰인의 사무실까지 배송된 것은 사실 신학기 시작이 된 이후였고, 더 나아가서 이 책 발행일 자체, 책 이렇게 넘겨보면 뒤에 발행일이 있지 않습니까? 발행일 자체도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였어요.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책을 내는 것이 일정상 굉장히 촉박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당시 정황이 어땠었는지를 추궁에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이 출판사가 고려했었던, 제가 공저자 30명이라고 했죠. 30명의 그 한 세트에 결혼이 생겼던 겁니다. 누군가가 한 명이 빠졌고, 그 빠진 한 명에 대해서 우리 의뢰인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세트로 만들어 놨던 그 30명 중에 교수진을 만들어 놨었는데, 그 중에 결혼이 생겼고, 그래서 종전 발행 책표지 이런 거 다시 다 파기하고 결혼을 우리 의뢰인으로 급히 채워서, 다른 교수들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 의뢰인에게는 공저자 등재 의사를 사전에 타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었죠. 어차피 이 책은 사치기 사뽀뽀 영역에서는 권위 있는 책이니까 이 책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거나 사후 승낙을 한 정상이 될 수 없다라는 변론도 펼쳤고요. 정말 치열한 공방 끝에 항소심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공저자 등재에 명시적으로 승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,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. 그래서 결국 1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고요. 검사는 이걸 또 상고를 했지만 또다시 제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그 상고 기각을 받아내서 무죄 확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저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오는데요. 하나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큰 좌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2심 달려들어서 끝끝내 무죄를 얻어낸 그 집념의 그 산물이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건으로 저는 형사변호에 있어서 일종의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다 대학 교수님들이고요. 대학 교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호사를 골라서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들이 있죠. 그러니까 당시 법정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 좀 한다는 변호사님들은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들이 어소 변호사, 그러니까 보조 변호사 하나씩 다 붙이고 와가지고 피고인 한 명당 변호사는 2명 이상씩 붙는 거죠.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과 변호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만 합쳐도 수십 명이 돼서 법정이 꽉 찰 정도였어요. 대형펌 변호사들이 2인 1조로 들어와서 퍼스트 체어, 세컨드 체어 이렇게 나눠서 변호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작은 로펌의 대표로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외롭기 그지없었던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, 그랬거나 어쨌거나 그 혼란한 그 시장 바닥에서 파기 무죄를 가지고 의뢰인을 구해갖고 나온 사람은 접니다. 거창한 로펌이 아니었어요. 지금은 이제 저도 좀
컸다고, 무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같이 변호해 주실 변호사님 또 한 분과 함께 이렇게 두 명이 들어가서 보다 효율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데, 옛날 생각나는 그런 대목이죠. 아무튼 뭐 모든 사안에서 다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고요. 실제로 사안 자체가 무죄여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기소되었다라는 것은 유죄를 향해서 기소 주체가 구성한 허구에 사실의 구성체가 이제 이렇게 완성되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구성체를 일일이 해체를 해서 대안적 사실 구성체를 만들고, 그것을 판사로 하여금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변호사의 이제 역할이고 그 변호사의 능력이죠. 저희 법무법인은 그걸 잘하니까 그 광고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곳에 넘어가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의미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